자, 여러분들 16강 들어가도록 하죠. 자, 전 시간에는 여러분들 좀 화이팅을 좀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가 같이 저희 교수님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같이 호흡을 맞추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화이팅 하시고 합격이 문제 아닙니까? 그럼 저희 교수님들도 다 여러분들하고 믿고 또 저희도 믿고 같이 가셔서 또 합격의 길로 가셔야 되니까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가 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강입니다. 16강으로 가시면 지대이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대이론. 저번 시간에 이제 했던 지대이론이 거의 이제 나온다고 봐야 돼요. 리카도, 마르크스, 튀닌, 알론소.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조금 대표를 치실 부분이 어디냐면, 154페이지로 가시면, 거기에 반가로 2번에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질이라는 거 있죠. 자, 이건 여러분들이 좀 발표를 쳐보세요.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게 시험 문제 한 문제가 구성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재다. 대체성과 도시재다. 자, 우리가 생산 요소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는데요. 자, 토지 이용 집약도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 이용 집약도라는 것은 자, 요게 이제 여기 이제 내용을 조금 모르실 것 같아서요. 자, 요건 잠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이 교과서 자체가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디를 조금 보시면 우리가 앞쪽에서 T닌에서 여러분들 집약적과 조방적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게 이제 이해가 안 가시면 일단 여러분들이 그 334페이지를 미리 예습 차원으로 한번 가볼게요. 토지 이용 집약도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들어갈 거니까 체크만 하고 갑니다. 밑에 4번에 가시면은 체이용과 집약적 토지용이라는 게 있죠. 그 집약적 토지용이라는 자체를 좀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토지라는 자체, 생산 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이 있습니다. 토지는 이제 자연물이고 여기에 노동과 자본이 투입되면서 우리가 건물을 올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위에는 노동과 자본이 올라가고요. 투입되는. 자, 밑에는 단위 면적 땅에 대한 토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좀 하고 가는데요. 지가라는 자체 토지의 가격이 도심하고 외곽 중에서 도심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심과 외곽을 봤을 때 단위당 토지가 지금 100제곱미터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상태에서 이 집약도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자, 안쪽은 지가가 높기 때문에 토지를 늘리듯이 노동자본을 늘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올리는 거죠. 자, 이렇게 이 토지 집약도를 높이는 것을 집약적 토지용이라고 그래요. 아까 집약농업과 조방농업이 어려우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외곽으로 갈수록 땅값이 낮기 때문에 우리가 지대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토지를 늘리고 자본을 줄여요. 그래서 우리가 조방적이죠. 그죠? 건물을 저층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안쪽은 집약적, 바깥은 조방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그냥 이것만 체크하고 다시 넘어올게요. 자, 토지용 집약도를 높인 거는 집약적, 낮은 조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체크하시고 다시 넘어와서 생산 요소의 대체성을 보시게 되면 조금 여러분이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154페이지 가시면 자, 그러면 우리가 생산 요소로 토지와 자본이 지금 이 노동이라는 자체는 일정하다는 상태에서 토지와 자본만 가지고 대체성을 보자는 얘기죠. 그럼 토지와 자본만 가지고 대체성을 보자면 자, 우리가 아까 이 지대 곡선이 우하향하는 곡선이 되잖아요. 도시지대율이.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자, 안쪽은 지가가 높고요. 도심에서 나갈수록 지가가 낮아져요. 그러면 지대 곡선이 우하향하면서 안쪽은 땅값이 비싸니까 토지를 늘리고 자본을 늘립니다. 그럼 안쪽은 자본을 늘리고요. 외곽은 토지를 늘리는 거죠. 그럼 토지와 자본은 대치관계라는 거죠. 자, 우리가 땅에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들여서 지금 건물을 지려고 그래요. 그럼 땅값하고 자본에 대한 얘기가 있죠. 그럼 안쪽은 자본이 우리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본에 대해서 자본이 높기 때문에 자, 어떻습니까? 자본을 늘리고 우리가 토지는 줄여야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토지는 줄이기 때문에 자본을 늘리고 토지를 줄입니다.
토지를. 그러면 집약적이다 보니까 고층화가 되겠죠. 집약적이고요. 외곽은 어떻습니까? 토지를 늘리는 대신에 자본을 줄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토지를 늘리는 대신에 자본을 줄이면 조방적이고 저층화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요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분수 있는 방법이 분모에 대한 분자예요. 그래서 요 용어가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이라고 하죠. 자, 결합 비율도 맞고요. 대체 비율도 맞고 대체성도 맞거든요. 그럼 아까 튀내는 이론에서 안쪽은 집약적이고 나갈수록 조방적이죠. 그럼 안쪽의 결합 비율이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산업에 따라 틀리겠죠. 안쪽은 3차 상업, 2차 공업, 1차 농업으로 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가볼까요? 자, 생산 요소 중 노동을 일정하고 토지와 자본의 투입량을 달리한다. 그럼 지대곡선이 우하향하는 지수곡선이 되고, 자, 도심일수록 토지 가격이 높은 후 토지의 투입비율을 줄이고 자본의 투입비율을 증가시키죠. 그럼 생산 요소의 결합 비율은 생산 요소의 상대적 가격에 따라 달라지고 기업이나 산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럼 도심에 가까울수록 이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고요. 자, 외곽으로 갈수록 자본의 대체성이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정량의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토지 자본의 대체성은 우하향하고요. 그럼 생산 요소 간의 대체 강이 일어날 때 일반적으로 입찰대 곡선이 아까 알론소 기억하시죠? 그래서 원점을 향해서 우하향하는 원점으로 볼록하다.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다는 거 보시고요. 자, 마샬이라는 학자의 이 토지 지가 이론은 예전에 허브드랑 같이 연결시켰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지대와 준지대라는 게 나왔어요. 자, 지대 이론이라는 것은 아까 알론소까지만 시험 문제가 나오지만, 자, 요즘은 이제 준지대라는 것을 많이 써요. 얘네들이, 출제원들이. 그래서 마샬의 준지대입니다. 그래서 마샬의 준지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재작년이죠. 자, 파레토라는 학자는 경제지대를 얘기했습니다. 파레토는 경제지대. 그러면 준지대는 파레토가 얘기한 게 아니죠. 마샬이 얘기했다. 그러면 준지대라는 것은,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준지대부터 갈게요. 오른쪽에 3번에 그냥 간단하게 제가 해놨죠. 나중에 이제 또 요약 강의를 할 때 제가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는데요. 자, 준지대라는 것은, 자, 이거는 지대에 준한다는 얘기죠. 마샬이 원래는 지대는 자연의 선물인 토지에 대해서 쓰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응해서 건물이나 기계 따위에 이제 붙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준지대라는 것은 이 기계입니다. 기계로. 우리가 농기구 같은 경우도 일정 기간 빌려주잖아요. 근데 이제 단기는 일시적이에요. 굉장히 일시적으로. 기계라는 건 나중에 소멸될 수 있죠. 단기적으로는 고정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어때요? 이 가변 쪽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가변 쪽.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생긴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토지라는 것은 어때요? 영구적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장기적인 지대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준지대다. 그 다음에 이제 파레토 지대가 구체적으로 우리 시험 문제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파레토 지대를 얘기를 하겠는데, 자, 파레토의 경제지대라는 자체. 자, 이거는 이제 조금 어렵기 때문에 가볼게요. 자, 지금 전용 수입과 경제지대를 얘기를 했는데요. 자, 경제지대와 전용 수입을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경제지대와 전용 수입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한다면, 경제지대와 전용 수입. 자, 그래서 경제지대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갑니다. 만약에 갑돌이가, 자, 우리가 생산 요소는 토지하고 노동이 있다고 봐요. 그럼 생산 요소를 우리가 지불하게 되면, 생산지를 지불하게 되면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받죠. 토지는 지대를 받고 노동은 임금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갑돌이가 지금 가라는 용도로 토지를 빌려주고 있어요. 지대를 받죠. 근데 나다라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다라는 용도는 지대를 80만 원 받아요. 근데 가로 이용하면서 지금 1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이전을 했죠. 20만 원을 더 받으니까. 그러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요 80만 원이 전용 수입이 돼요. 그러면 얘는 더 받는 20만 원이 경제지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지대 곡선을 좀 그려본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가격하고 양,
토지에 대한 임대 공급 곡선과 토지에 대한 임대 수요 곡선이 있다. 그러면 요 가격 곱하기 수량이 전체 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500원짜리 빵 10개 사면 5,000원을 지불하시겠죠. 그러면서 이쪽 공급 곡선 밑에 부분이 생산비예요. 이게 더 받는 잉여라고 생각하신다면 자, 칠판 주개를 만드는데 1,000원이 들어갑니다. 생산비가. 그러면 1,000원 받아야 된다는 이 부분이 전용 수입이에요. 최소한 받아야 되는 게. 근데 1,500원을 받았어요. 그럼 이 부분은 경제지대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 자체적으로 자, 지금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로서 이 생산 요소에 대한 공급을 지금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공급 곡선과 관련되지 수요 곡선과 관련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박지성이라는 선수는 지금은 우리가 선수 생활 이제 우리가 좀 그만뒀지만 옛날에 이제 받았을 때 연봉을 받았을 때 그 연봉이 굉장히 했죠. 더 받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럼 박지성 선수는 굉장히 희소성이 강하죠. 그럼 공급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그럼 공급하기가 어려우면 경제지대가 많고 전용 수입이 작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토지의 특성에서 토지의 부중성에서 토지는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완전 미타르적이에요. 그럼 100% 다 경제지대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완전 탄력적일 때는 다 전용 수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용 수입과 경제지대에 대한 차이점. 전용 수입은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현재 용도로 그대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불된 금액이 80만 원. 그래서 생산 요소의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자, 이쪽으로 옮기려면 어때요? 이걸 포기하고 가죠. 그래서 이전 수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경제지대는 이 어떤 생산 요소가 현재 용도에 받는 총 수입. 우리가 100만 원에서 80만 원을 빼면 20만 원이 더 받는 부분이죠. 생산자의 공급자의 잉여라는 거죠. 그러면 오른쪽에 4번에 자, 아까 박지성 선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생산 요소의 공급 곡선이 비타르 쪽이라는 건 공급이 어려워요. 그럼 공급이 어려울수록 더 받죠. 전용 수입은 감소하고 경제는 커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산 요소의 공급 곡선이 5번에 가시면 완전 수직이라는 건 어떻게? 전부 다 경제대 전용 수입이 없다는 얘기죠. 완전 탄력적이라는 것은 수평은 공급하기가 쉽기 때문에 전부가 전용 수입이다. 경제지대가 없다. 그럼 공급 곡선의 형태에 따라서 이 수요와는 상관이 없어요. 전용 수입과 경제대 양이 결정이 되는 거죠. 수요 곡선 형태와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전용 수입과 경제지대는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당구장 표시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지대 추구 행위 같은 것도 이제 한번 우리가 정부에 대한 인허가 규제에 대한 공급에 인위적으로 제한할 때 이제 생기는 이 지대 추구인데 그거는 그냥 참고하시고요. 그냥 이 파레토의 경제지대다 그냥 그렇게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은 도시 토지의 지가이로는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근에 나오는 것은 마찰 비용 헤이그만 좀 체크를 하세요. 그렇다고 제가 강의를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자, 갑니다. 마샬하고 허드. 자, 앞쪽에서 제가 어떻습니까? 이 접근성은 허드가 강조했죠. 그래서 허드는 전철역의 근처에 있다, 아파트가. 그러면 특정 시설과 가깝기 때문에 허드는 지가는 접근성에 따라 달라진다. 즉, 지가의 바탕을 경제지대로 뒀으며 지대는 위치는 편리함은 접근성에 의존한다. 그럼 접근성이 좋으면 편리하고 위치가 좋다는 얘기죠. 근데 마샬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샬은 그냥 우리가 택지의 가격은 위치의 가치와 농업지대로서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냥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자, 마찰 비용을 얘기한 학자는 헤이그입니다. 그래서 이 수송비를 강조한 티네일론과 유사해요. 나가면 나갈수록 교통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럼 우리가 이 교통비를 강조했죠. 그래서 세 번째, 교통수단이 공간적인 마찰에 극복하기 위해서 고안된 교통이 양호하게 되면 이 마찰 비용이 적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대와 교통비 합이 마찰 비용인데 토지는 고정된 상태에서 교통비의 절약이 지대라는 얘기죠. 지대와 교통비 구성되어 토지 이용자 마찰 비용으로 교통비와 지대를 지불한다. 자, 하우레이는 뭐냐면 생태학. 그러니까 우리가 하우레이는 어때요? 생태학자들이 지가는 잠재 토지 이용자가 호가 과정, 부르는 게 값이라는 얘기죠. 자, 페널티는 자, 알론소가 얘기했는데 우리가 왜 페널티, 벌금을 부과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멀어질수록 수송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리가 가까워서 시간 수송비도 적게 들어가니까 높은 지가,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시간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간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서 낮은 지가 이렇게 해서 보는 거죠. 그냥 이거는 이제 페널티는 그냥 얘도 수송비를 강조를 해서 그 페널티를 주장했다. 토베카 연구는 나중에 이제 제가 지가구배 현상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심에서 외곽으로 와서 지가가 낮아지는 이 미국
토베카, 자, 어떻습니까? 캔사스에 있는 미국 노스 교수가 캔사스의 토베카시를 연구를 하면서 그렇게 안쪽은 집약, 나갈수록 주방, 직가구배 현상이 이제 급하게 나타난다. 이게 나중에 이제 제가 직가구배 현상에서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지대로는 딱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지 파트로 갈게요. 자, 제가 박사 논문이 입지 파트인데 입지는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진 않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자,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지금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거는 학원생들도 요새 트렌드가 이 책을 제가 썼지만 이 책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책에 대한 것은 요약집에 가서 더 요약이 돼 있겠지만 이 책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쓸데없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쪽으로 가고요. 좀 제가 탁탁 체크해서 갈 테니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57페이지 입지 선정입니다. 157페이지. 그럼 157페이지 입지 파트로 가면은 자, 일단은 그 내용부터 볼게요. 자, 입지로는 요즘은 나온다면은 한 문제고 많이 나오면 두 문제예요. 작년에도 한 문제가 나왔는데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입지론이라는 여기서 나오는 이론들이 다 19세기와 20세기 이론입니다. 지금 21세기에 달리는데 자, 이 장 어떻습니까? 이거는 지금 현실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들어보세요. 산업입지하고 주거입지라는 게 있어요. 주거입지. 자, 그럼 어떻습니까? 산업이 더 발달된 건 처음에 서양이고 자, 주거입지는 동양이죠. 그럼 동양은 일단 주거입지가 나오지만은 책에 어떻습니까? 풍수지리나 명단 자리 찾는 건 더 검증이 안 됐죠. 그래서 주거입지는 거의 출제가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주거입지는 이따가 그냥 제가 요것만 좀 체크하십시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산업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농업이라는 것은 1차요. 튜넨이라는 약자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공업은 2차입니다. 그 다음에 3차가 상업지, 우리 어떻습니까? 그 서비스업, 상업지라고 한다면 3차 산업을 흐르고 있어요. 요즘은 거의 3차 산업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내용이 이제 157페이지 가시면 그냥 밑줄만 치세요. 밑줄만 친다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의 입지라는 것은 그냥 입지 주체가 자리 잡으면 자연적 이문적 위치고 2번의 입지 선정은 입지 주체가 추구하는 입지 조건을 갖춘 토지를 발견해내는 작업이죠. 그래서 그렇게만 그냥 가져가세요. 큰 의미가 없고요. 밑에 가시면 157페이지 가시면 밑에 박스에 입지론과 적지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이것도 뭐 이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는 않아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 내용만 이제 살펴본다면 자, 우리가 부동산의 특성에서 적지론과 입지론이라는 자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개념만 잡으면 자, 입지론과 적지론입니다. 자, 그러면 입지론이라고 한다는 것은 자, 주어진 용도가 있어요. 내가 지금 상가 건물을 우리가 용도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근데 아직은 땅을 결정 안 했거든요. 자, 내가 이거를 서울에다가 할까, 인천에다가 할까, 어떻습니까? 경기도에다가 할까? 그럼 어떤 부지라고 고민한다는 것은 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임장 활동을 해야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부동성과 관련이 됩니다. 부동성. 자, 그 다음에 적지로는 내가 땅을 샀어요. 요 앞에. 그러면 요 앞에 제가 땅을 샀어. 주어진 부지가 있죠. 근데 어떤 용도로 선택하지라는 용도가 안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고 채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입지론 나오면 부동성을 찍으셔야 됩니다. 그럼 입지론이 비읍이 들어가고 부지 선정이니까 비읍 들어가죠. 그 다음에 따라보세요. 적용. 내가 어떤 용도로 적용하지? 그런 거는 용도죠, 용도. 그래서 이거는 용도의 다양성이다. 이렇게만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자, 넘겨보세요. 자, 위에 3번에 보시면 동양은 주거, 서양은 산업입지고 산업입지가 출제 빈도가 높다 그랬죠. 그 다음 입지 선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냥 1번만 우리가 입지 선정은 한 번 선택하면 옛 상태로 돌아가기가 어려워요. 처음부터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만 좀 체크하시면 됩니다. 뭐 다른 것들에 대한 입지 선정과 입지 경쟁은 나중에 또 이용 파트에서 나오거든요.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160페이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튜넨에 대한 그 1차에 대한 건 얘기를 했고요. 자, 일단 그 다음에 이제 2차 산업으로 갈게요. 자, 그래서 2차의 공업입지론을 보겠습니다. 자, 공업입지론은 요즘에 출제 빈도는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15회 때
한 번 나오고 24회 때 최근에 출제했다는 것은 거의 뭐 10년 만에 한 번 나온 거죠. 90년 만에. 그래서 여기도 제가 하라는 것만 하세요. 배버의 최소 비용이라는 게 있죠. 자, 그렇다면은 내실한 학자가 있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업이니까 2차니까 아까 1차에 농업은 편법으로 이제 한 명이니까 한 명 나오고 얘는 2차니까 2명 나온다. 배버하고 렛이에요. 자, 우리가 공장을 설립해서 총 수익은 늘려야 되고요. 총 비용은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용을 강조한 학자는 배버입니다. 튀니에는 학자가 이제 1차에서 얘들한테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이 배버란 학자는 최소 비용 이론을 주장했다만 가져가세요. 그래서 자, 비용을 적게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수성비를 제일 강조해요. 수성비. 수성비가 제일 강조됐다고 이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인건비를 줄여야죠. 노동비. 그럼 시험 문제 이 순서가 나왔어요. 수성비가 제일 중요하고 수성비를 최소화시키고 노동비를 최소화, 최대가 아닙니다.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집정력이라는 게 이제 있고 최근에는 이 집정력 모여 있는 역을 집적이익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모여있을수록 유리하다. 자, 우리가 구로공단이나 창원공단 같은 공장들이 모여있다는 건 서로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 뭐 수송비를 아끼기 위해서 서로 연관된 것끼리 모여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는 학자가 배버예요. 그래서 자, 배버는 최소 비용 이론만 체크하시고 자, 1900년 배버가 공업입준론을 따져서 최소 수송비 드는 지점에 입지하자. 그래서 수송비라는 자체는 자, 우리가 무게가 낮아야 되고 거리가 가까워야 좋죠. 이걸 곱한 게 최소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만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은 그 중간에 조그만 박스 있죠. 최소 운송비, 노동비 절약, 집적 이 순서로 가는데 최소 생산비 지점으로 간다. 그래서 운송비와 노동비는 가장 강조한 게 운송비, 수송비고 그 다음에 노동비, 운송비와 노동비는 최소화야 되고 그 다음 집적이익은 최대가 된다.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렛이라는 학자도 뭐 밑에 박스를 제가 쳐놨긴 하는데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럼 렛이는 수익을 강조합니다. 최대 수요 이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렛이는 얘가 비용이라면 얘는 수요입니다. 수요자들이 많은 곳에 입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수요자가 많다라는 것은 시장이 커야 되거든요. 그 시장 확대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시장 확대 가능성. 그래서 시장이 커야지만 좋다. 그래서 시장 확대, 많이 팔아야 되니까. 그럼 시장 확대 가능성을 얘기하고 시장이 확대되니까 많이 팔더라. 그러면 이윤이 극대화된다. 이런 것처럼 맞춰가는 거죠. 포커스를. 그럼 얘가 주장한 학자는 렛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렛이는 배버 입지론을 너무 생산비에만 치중하니까 우리가 비용 최소화의 원리에 입각한 배버 입지론을 궁극적으로 우리가 깨하면서 이윤 극대화로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시장 확대로 가장 풍부한 곳에 입지하자. 그래서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자, 공업은 2차니까 2명 나온다. 이렇게 하고요. 배버가 먼저요. 꼭 바보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생산비만 치중한 거를 좀 거시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한 거죠. 그래서 비용 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배경을 찍고요. 수요 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렛을 찍습니다. 그럼 비용에 비읍 들어가니까 배보고 수요에 CO 들어가니까 렛이죠. 그렇게만 보세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차 산업 위주로 가기 때문에 공업입지를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는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뭐 공업지 입지 선정, 오른쪽에 입지인자와 입지 단위라는 것도 나중에 가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예상 문제집이 나오면 그때 가서 좀 터치해드리려고 하고요. 우리가 나오는 것만 할게요. 나오는 것만. 자, 그러면은 일단 넘기시면은 자, 우리가 그 4번에 가시면 164페이지 4번에 가시면은 자, 공장 부지의 입지 요인에다가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왔어. 그럼 여기 위주로 가셔야죠.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 15회 때 나왔던 파트가 여기 위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공장 부지의 입지 요인. 그래서 여기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수성비, 노동비, 그 다음에 집적이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걸로 이제 우리가 그 입지 파트를 연결시켜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성비, 노동비,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집적이익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우리가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포커스 맞춰서 다 여러분들 쏟으십시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공장 부지의 입지 요인이라는 것은 자, 그 요인, 원인이 뭘까?
이제 먼저 수송비라는 겁니다. 자, 수송비가 바로 원료 지향형과 시장 지향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료에 대한 원료가 이제 나는 곳은 원료산지 입지하고, 그 다음에 이 소비자와 관련된 거는 시장 소비지에 입지하다는 건 수송비를 절약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노동지향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른쪽에 노동지향형은 노동비 지향이고, 그 다음에 넘기면 직접지향이라는 게 있죠. 이 세 가지 위주가 좀 출제 빈도가 높아요. 거기 포커스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요. 그럼 우리가 원료지향형과 시장지향형이라는 건 수송비지향이에요. 수송비지향. 자, 갑니다. 자, 그럼 원료지향과 소비지지향,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편제 원료, 국지 원료, 그 지역에만 나는 원료가 있고, 보편 원료라는 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자, 재밌게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나라에 지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수도권에 계신다면 수도권이 크기 때문에 하나의 소비지, 시장이라고 봅시다.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책상은 제품입니다. 자, 이거를 만들려고 인도네시아에서 부산항까지 배로 원목을 실어 날리죠. 그 원목을 실어 날리게 되면 이 원목은 원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자, 원료 무게가 무거운 것은 이걸 나르다 보면은 원료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고속도로에 이 원목을 싣고 나르는 거는 절대 못 보셨죠. 그럼 이건 원료 지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자고입니다. 자, 편제라는 원료가 있어요. 편제나 국지라는 것은 편제, 그 지역만 편제되어 있다는 건 그 지역에서만 나는 거예요. 국지로, 기업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럼 여기만 나는 원료를 보십시다. 그럼 이거를 이 소비지, 이 시장으로 가셔서 공장에다가 물건을 만들면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럼 국지, 그 지역, 편제되는 그 지역에 입지하자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원료 지향이 되겠죠. 원료 지향형. 그래서 원료지에 입지하자. 원료 지향, 원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만약에 보편 원료라는 게 있어요. 자, 보편 원료는 물이나 공기죠. 어디서나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물은,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소비지다. 그러면 옆에다 공장을 차리는 게 낫잖아요. 왜냐하면 물이라는 것을 저쪽 외곽에서 갖고 오게 되면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잖아. 왜 그렇게 옮겨? 보편 원료는 어디서나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소비자 옆에 있다면 거기서 공장 만들어다가 물을 갖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밀을 파다 보면 물이 나오죠. 그러면은 그 보편 원료는 시장지가 낮다는 거죠. 시장지가. 그래서 요거 두 가지로 이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지 원료라는 자체는, 자, 여러분들이 좀 전에 봤을 때 원료가 무거웠었어요. 원료가 무겁고 제품으로 가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면 가면서 중량이 감소한다는 거죠. 감소합니다. 그럼 이건 원료지향이고, 만약에 제품이 무거워요. 원료는 가벼운데 제품이 더 무겁다. 그럼 어떻게 돼요? 원료가 우리가 그 자체적으로 만들어가면서 중량 증가 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장지에 입지한다. 그렇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편법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제가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료지향형 갈게요. 박스도 있지만, 자, 원료는 원료산지에 입지해 생산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료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료 수송비가 생산물의 수송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다. 그럼 총 비용 가운데서 원료 수송비가 절대로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중량 감소 산업이었고, 자, 부패하기 쉬운 원료입니다. 꽁치 통조림 같은 건 꽁치가 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철에 여기서 꽁치를 잡으면 꽁치는 바로 여기다 통조림 만들어야 되죠. 부패하기 쉬운 원료. 그 다음에 통조림이 있잖아요. 냉동공업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멘트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중량 감소 산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시장 소비지 지향은 어때요? 소비자와 접촉을 필요로 하는 산업들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원료가 도처에 산재되어 있거나 단위당 제품 소비가 원료 수용보다 큰 산업 경우에 속하고요. 소비시장의 재고량을 확보할 수 있으며 수요에 민감한 지역을 생산합니다. 근데 중량 증가죠. 부패하기 쉬운, 이거는 제품이 아니라 완제품이에요. 빵이나 두부는 상하기 쉽죠.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유통기간이 있기 때문에 소비지에 있어야 돼요. 소비지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중량 증가 산업이고 부패하기 쉬운 완제품이라고 얘기했죠. 청량음료나 맥주가 바로 보편 원료예요. 어디서나 구할 수 있으니까. 자, 밑에 박스를 더 우리가 복습을 해볼게요. 원료 지향형 중량 감소 산업, 시멘트공업, 재련. 원료 소비가 제품 소비보다 많이 들어간다. 원료 중량이 제품보다 많다. 부패하기 쉬운 원료다. 원료 쪽은 무조건 원료입니다. 통조림 공업, 냉동공업. 그다음에 편제 원료는 국제 원료. 그 지역만 나눈 것이고요. 시장 소비 시장은 중량 증가 산업이에요. 청량음료나 맥주. 제품 수송비가 원료 수송보다 많이 들어가죠. 제품 중량이 원료 중량이 많이 들어간다. 부패하기 쉬운 완제품을 생산하는 보편 원료다. 그렇게 가지고 갑니다. 자, 원료 지수나 입지 중량은 잘 출제가 되진 않아요. 그냥 우리 가볍게 보세요. 자, 우리가 원료 지수라고 한다는 것은, 자, 지수는 항상 분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료 지수라고 한다는 것은, 자, 항상 앞에 게 올라가요. 그럼 원료 중량이 올라가죠. 그래서 국지 원료 중량을 제품 중량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1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국지 원료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원료지가 되고, 자, 1보다 작다는 것은, 자, 제품 무게가 더 크니까 시장지가 되고, 그 다음에 같다는 것은 아무데나 입자는 자유입지가 되죠. 그죠? 그래서 자유입지다. 그 다음에 입지 중량은, 그냥 입지 중량은 그냥 시가 안 적습니다. 그냥 이거는 원료 지수가 1로 비교하잖아요. 1. 그래서 1 플러스 1. 우리가 2개 주잖아. 그럼 2로 비교해요. 그러니까 국지 원료 중량을 제품과 제품 중량 나눈다면 국지 원료를 제품 나누면 원료 지수가 되고, 제품을 나누면 1이 되거든요. 그래서 2보다 크면 원료 지향, 2보다 작으면 소비 지향, 같으면 입지 지향. 이렇게 해서 자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원료 지향과 시장 지향까지만 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 지향서부터는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16강 했었죠. 16강에서 했고, 자, 이거는 17강에서 우리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쉬었다 가시죠.